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박현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출제 법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물화생지를 고루고루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엉덩이 싸움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생물이랑 지구과학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볼지라도 2022학년도 정도 수준부터 지금까지 점점 화학이 고난도로 어려워지고 고이면서 계속 수능 응시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꼴찌, 물화생지 중에 응시자 수가 꼴찌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뜻은 화학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의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화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통합과학 파트에서 통합과학 1에서 우리가 물질과 규칙성을 배울 때 화학 파트를 잠깐 맛보기로 배웁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건 통합과학 2에서의 산화환원과 그 다음에 중화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 2013년, 14년 전에 그때의 기출을 가지고 화학 파트에서 출제했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1에서 내가 만약에 화학을 준비한다면 그거는 사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원에서 공부할 때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화학 파트도 같이 복습과 공부를 해주셔야 완전한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 통합과학 1에서의 기말 파트로 출제되는 물질과 규칙성은 사실은 엄청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학이 작년 기준 수능 1등급 컷이 100점, 그러니까 만점, 그러니까 5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란 무엇이냐면 엄청 고였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30분 정도의 시간에 20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화학에 대한 문제를 잘 푸는 것, 그러니까 잘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고3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화학은 타임어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1에서 기말 파트의 화학 파트도 약간 타임어택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판구조론 혹은 지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다량으로 암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선 혹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이 화학 파트가 출제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30초마다 한 문제씩 쳐줘야 나머지 풀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운동량, 충격량 같은 굉장히 뭔가를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이러한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이 화학 파트가 당연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를 그린다 혹은 공유 전자쌍 수나 비공유 전자쌍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걸 일일이 다 생각을 막 상상을 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구조를 직접 시험지에 그린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돌아가는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거대로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뭐 기말고사 전이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겠고 만약 기말고사 끝나에 본다 그러면 내가 과연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과학 화학 파트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 봤고요. 자, 첫 번째는 전기전도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알겠지만 보통 전기전도성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뭐 물에 대한 용해성이 어떻게 되냐 등등.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장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하는 유일하게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들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다양하게 우리가 배웠지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문제로 출제될 때는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나눠지는 또 수용액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체 써주고요. 액체 써줄게요.
그 다음에 기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물질을 기체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요. 어떤 물질이 기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과는 완전 동떨어진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려고 한다면 전하를 운반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공간에 조밀도가 굉장히 얕게 분자들이 굉장히 넓게 소수 존재한다면 그거는 전하를 운반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자체는 출제가 안 되고요. 고체와 액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수용액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게 수능에서의 유형과 약간 맞춰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고체는 보통 솔리드로 S를 쓰고요. 액체는 리퀴드 이렇게 L자를 쓰고요. 수용액은 아쿠아 그래서 AQ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한다면요. 우리는 고체인 경우에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체인 경우에 전기가 통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결합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금속 물질은 당연히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전기 예를 들어서 통하는 거 뭐 있죠? 구리전선, 밖에 있는 구리전선 있죠? 뭐 그런 송전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금속은 당연히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이제 쉬운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결합 물질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고체일 경우에 전기가 통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액체인 경우 고체 액체에 대한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물 H2O예요. 그러면 그 H2O라는 건 똑같지만 누구는 얼음이고 누구는 물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 자체가 되게 다르고 특징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그게 고체이냐 액체이냐 수용액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고체냐 액체이냐의 차이는 조밀도의 차이예요. 얘네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갖고 움직일 수가 없으면 고체, 조금 느슨해져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액체가 되는데 그 액체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전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온들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인 상황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가 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용액에서 숫자가 물 숫자고요. 물에 탔을 때 어떻게 되냐인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을 탔다. 근데 그 물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탔을 때 그게 전기가 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 이온으로 나눠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하는 소금을 물에 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구분이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그러면 플러스라고 하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전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전하가 이동하네? 그 뜻이 뭐죠? 전하가 흐르네? 흐를 류자를 쓰죠. 전류가 흐르네. 그쵸?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는 물에 탔을 때 그게 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온 결합 물질이 대표적으로 소금 같은 거죠. 물에 탔을 때 당연히 어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눠지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워낙 편하겠지만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배워요. 하지만 우리가 출제되는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예외를 배우죠. 그 예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예외는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수용액부터 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탔을 때 나눠줘야 돼요. 이온으로요. 근데 공유결합은 물에 탔을 때 나눠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설탕, 포도당 그냥 물에 넣으면 그냥 물에 넣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산 혹은 염기. 얘네들은 물에 타면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Cl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얘네들은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고체 중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바로 탄소의 상황으로 이루어진 정확하게는 흑연이에요. 흑연이 뭐죠? 연필심이죠. 그 연필심은 전기가 통해요. 그 이유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가 실제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옥텟 규칙 만족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흑연은 바로 탄소 하나, 둘, 세 개는 결합하는데 얘가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전자가 남게 되고 잉여 전자라고 표현을 하며 이 전자가 결합을 안 하니 자유로워지죠. 그걸 자유전자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이 움직인다. 마이너스 전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이해 후 암기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 때 고체를 물어봤나, 액체를 물어봤나, 수용액을 물어봤나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 수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에서 분자 혹은 옥텟 규칙이 만족된다 혹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물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X, Y2 이러면 X가 뭐지? Y가 뭐지? 아, 그래서 CO2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나씩 본질부터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절대 못 풀고요. 애초에 출제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 2다. 그러면 X랑 Y랑 합해져서 X, Y가 2가 되는 건 뭐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힌트가 나왔으면 CO2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약간 OF2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분자라고 한다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원소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소입니다. 수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수, 헬, 리, 배, 붕. 일단은 베릴륨이 금속으로 우리는 배우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예외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랑 플로린이랑 이제 만들어지는 BeF2 이런 물질도 실제로는 분자예요. 근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고요. 그래서 베릴륨이 될 수는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렇게 이제 되면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3주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주기다 그러면 금속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황이다 혹은 인이다 이런 것들 존재하면 당연히 분자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것들을 모두 보면 기본적으로 2주기나 1주기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거의 95% 이상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고 그걸로 문제가 빨리 풀리면 빨리빨리 풀고 그게 안 풀릴 경우에는 3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우리가 30초 안에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전에 화학 수능과 화학 내신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 많은 1등급을 배출했었는데 이게 약간 선천적으로 뭔가 이런 빠른 생각이 안 드는 아이들에게 이걸 그냥 이건 이렇게 해 라고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학이 조금 아쉽다 한다면 이걸 그냥 카테고리별로 암기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실제 만점을 받는 학생들, 그 다음에 수많은 서울대, 의대나 약대 갔던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수능 볼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가주시면 되고요.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소, 다른 색깔로 쓰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18쪽 전자 배치를 맞출 텐데 그건 헬륨과 맞추는 거죠. 헬륨은 원자과 전자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는 0개지만 최외각 전자가 2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텟의 그 옥텟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8이라는 의미예요. 옥타라는 의미죠. 옥타곤 할 때 8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8조 전자 배치 중에서 헬륨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맞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공적으로는 듀엣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듀엣 규칙. 그 듀엣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를 기준으로 다음은 분자인데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됩니다 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은 돼요. 실제 수능이나 통합과학 모두 다 합쳐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2주기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원소에 대한 종류는 그냥 C, N, O, F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리스트를 쫙 짜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대부분 2주기로 출제된다라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CNOF를 조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전자로 다 하나하나씩 찍어갖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를 풀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줄게요. 두 개를 구분을 하시고 자, 공유 전자쌍 수가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사실상 결합에 대한 결합 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예시를 써주면 CO2다.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결합 선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공유 전자쌍의 수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더해서 결국에는 뭘 만족해야 되죠? 이주기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옥텟은 최외각 전자가 8개고요. 쌍으로 따지면 4개로서 어떠한 쌍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생각할 때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가 필요하고 얘는 합쳐서 0이 아니죠. 4개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3, 2, 1 거꾸로 1, 2, 3이 돼서 4, 4, 4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바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 과학을 해야 되는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2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리지 않아도 요 구조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가 그냥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출제할 때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그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생각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공유, 제가 공이라고만 쓰고 비라고만 쓸게요. 공유 전자쌍 수 하나, 둘, 셋, 넷, 4개. 그다음에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CO2를 생각할 수 있고 CO2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그냥 바로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볼까요? 한두 개만 해볼까요? 한두 개만. 뭐 예를 들어서요. H2O다. 너무 쉬운 거죠. H2O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산소 H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H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17쪽이랑 완전히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얘는 결합선수가 1개가 필요하고요. 산소는 2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끝에서부터 결합선수를 원하는 대로 채워줘요. 얘 1개 필요해? 1개 채워줄게. 1개 필요해? 1개 채워줄게. 얘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해? 근데 이미 2개가 채워졌네? 끝!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비공유도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비공유를 표시한다면 2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쌍으로 2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렵게 뭐 하나 해볼까요? 어렵게 아주 많이 출제되고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뭐죠? 바로 FCN 워낙 유명한 예를 들어서 FCN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플로린의 공유 전자쌍 수 몇 개 필요하다고요? 1개 필요하다고요. 질소는 3개 필요하다고요. 탄소는 몇 개? 4개 필요하다고요. 끝에서부터 채워요. 그러면 플로린 하나 채워요. 질소 3개 채워요. 자, 탄소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됐네? 끝. 이렇게. 그러면 FCN 문제가 나오고 이 구조는 삼중결합이 존재하냐 이렇게 나오고 삼중결합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한다면 비공유 전자쌍 수도 내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세 쌍이니까 하나, 둘, 셋. 질소 같은 경우는 한 쌍이니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학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건 통합과학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약간의 선행을 하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교과서는 그냥 FM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곧 시험 문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혹은 적절한 빠르기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 만점을 받았던 선배님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출제 법칙.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약간의 그래도 뭐랄까요,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은 드렸지만은 그래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C, 그러니까 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온결합 물질은 그냥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을 봤을 때 C와 예를 들어서 H도 결국에는 F와 똑같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할로젠 원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수소도 결합산소를 하나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4다.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CF4. 다 똑같은 거예요. CCl4, CBr4, CI4 다 똑같은 겁니다. 구조상.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H 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고 C와 N으로 결합돼서 뭔가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C와 O 뭐 있죠? CO2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F, 이거 CH4를 CF4로 바꾸면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 이렇게 이제 되는 건 NO2, N2O4 이런 게 있는데 출제되지 않고요. N과 F로 되는 거 바로 뭐예요? NF3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N2H로 쓸게요. H로 좀 더 많이 나와서 N2H2, 그 다음에 N2H4가 많이 출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산소와 H, 그러니까 H2O, 이건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 H를 F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OF2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출제되는 H2O2 혹은 O2F2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F는 그냥 FCl 뭐 이렇게도 이제 존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17쪽이랑 다양하게 뭐 HF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N2, O2, F2 이런 거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 뭐 C2는 출제되지 않아요. 사중결합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류를 가지고 결합하는 걸 봤고요. 만약에 세 종류는 무조건 출제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FCN, FCN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HCN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다 똑같은 구조이긴 하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출제되는 게 COH2, 이게 포말데하이드라고 해서요.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나올리아 좀 적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화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CH3COH라고 하는 구조도 한번 제가 그려드리진 않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업했을 때 이걸 쫙 설명하고 요거 한번 해봐 하니까 얼추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작년이랑 재작년, 혹은 작년부터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F. 요게 좀 많이 중요한데, NOF라고 해서 NOF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N을 가운데 쓰시고, O를 쓰시고, F를 써주세요. 얘 결합산소 하나 필요하고요. 2개 필요하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 3개 필요하죠. 끝에서부터 2개 채워요. 끝에서부터 1개 채워요. 그 다음에 뭐 원한다면 비공유를 마찬가지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끝이죠? 이중결합 하나 있다. 단일결합 하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의 팁. CH4 이런 거에 관련한 팁입니다.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다양한 예외는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외가 출제가 안 될 거고 약간 외워두시면 꿀팁이 되는데, CnHen 더하기 E, CnHen, CnHen 마이너스 E.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라고 얘기하는 이 구조는 이 세 가지 말고는 화학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반으로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CH4가 되고요. 뭐 얘는 C2H4, 얘는 C2H2가 되겠죠.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이런 화학식의 꼴은 무조건 단일 결합이에요. 무조건 단일 결합이고, 얘는 무조건 이중 결합이고요. 얘는 무조건 삼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조금 편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충분히 혹은 흡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지만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약간 맛이라도 봤다 하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개념과 응용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적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통합과학 시작하겠다 보시면 약간은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수는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촬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